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가 어젯밤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 중국과의 첫 연합 초계 비행을 수행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JTBC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이유를 묻자 침범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는 논리로 비행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두 나라와 긴밀히 조율하고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하겠다는 건데 어느 나라 영공인지는 적시하지 않고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지를 하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룹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전이 예상됩니다. 한국과 일본 대표들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어제 한국에 온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우리 정부 관계자를 연이어 만납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에 중재에 나설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이 오늘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새로운 영국 총리로 뽑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찬성을 주도했고 오랜 기간 유럽연합 체제를 비판해왔습니다. 오늘 취임식을 가질 예정인데 이란에 억류된 영국 유조선 문제를 푸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꼽힙니다. 천안문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은 중국의 리펑 전 총리가 9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중국 권력 실세 자리에 올라 있었지만 평생 천안문 학살자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 중국과의 첫 연합 초계 비행을 수행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가 어젯밤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JTBC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이유를 묻자 침범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는 논리로 비행의 자유를 강조한 겁니다. 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다른 나라 전투기에 우리 전투기가 사실상 마지막 조치인 경고 사격까지 한 첫 사례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으로 군사 협력을 과시하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군은 어제 같은 일이 또 생긴다면 즉각적으로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 내용 안태훈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5대가 어제 오전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조기경보 통제기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7분간 침범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영공을 침범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연합 초계 비행을 했고 임무 수행 과정에서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Сегодня утром самолеты дальней авиации воздушно-космических сил России впервые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ое с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ми силами Китая патрулирование в воздуш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ыполне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9 год и не направлено против третьих стран.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도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며 국제법에 비행의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을 맞춘 듯 똑같은 반응입니다. 특히 중국은 JTBC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이유를 묻자 침범이란 용어를 문제 삼았습니다. 你刚才用了侵犯这个词儿，中韩两国呢是友好的邻邦，我觉得侵犯这类的词最好呢要慎用，因为情况还不太清楚。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경고 목적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국방부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측 군사 전문가는 이를 놓고 미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현지 언론은 러시아 공군 중장의 말을 인용,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우리 공군의 행동을 공중 난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어제 오전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 직전에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넉 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진입했습니다. 영공을 침범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서 함께 비행을 한 것도 모두 이례적입니다. 시간대별 상황을 정재윤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전 6시 44분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북서쪽에서 카디즈,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합니다. 30분 뒤인 오전 7시 14분 카디즈를 빠져나가 자디즈,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의 대마도 남쪽을 비행합니다. 다시 30여 분 뒤인 오전 7시 49분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에 재진입했다가 8시 20분에 빠져나갑니다. 오전 8시 33분 중국 군용기가 러시아 군용기 2대와 카디즈 북쪽 외곽에서 합류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총 4대는 앞뒤로 편대 비행을 하다 오전 8시 40분에 카디즈에 함께 들어옵니다. 레이더에 군용기가 잡히자 우리 공군은 KF-16과 F-15K 등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순차적으로 모두 18대가 떴습니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는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군용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선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1분 러시아 조기경보기 한 대가 또 카디즈로 들어옵니다. 오전 9시 4분 앞서 들어와 있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4대는 울릉도 남방에서 카디즈를 빠져나갑니다. 5분 뒤 카디즈에 들어와 있던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합니다. 경계 비행 중이던 우리 측 전투기가 러시아 조기경보기에 대해 플레어 10여 발과 기총 80여 발을 경고 사격합니다. 플레어란 적의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섬광탄인데 이번 같은 경우 위협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경고 사격이 시작되자 9시 12분에 카디즈를 빠져나갔던 러시아 조기경보기는 9시 33분부터 다시 독도 영공을 침범합니다. 이때 우리 측 전투기가 다시 플레어 10발과 기총 280여 발을 경고 사격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경보기는 4분간 머무르다 다시 나갑니다. 9시 37분 독도 영공을 벗어나 북쪽으로 비행하다 오전 9시 56분 카디즈를 빠져나갔습니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도 우리 전투기가 다른 나라 군용기에 사격을 한 것도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공군이 대응 사격을 한 데 대해서 미국이 동맹국들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동북아 안보 협력이 느슨해진 틈을 의도적으로 노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워싱턴에 도착해 대미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미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미 국방부는 JTBC 질의에 대해서 이스트번 대변인을 통해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에도 역시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미 국방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공식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을 모두 언급한 것은 일본의 대응까지 묶어서 포괄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자신들의 영공이라며 도발적인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로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현재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대체로 러시아와 중국의 의도적인 침범에 초점을 두고 그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CNN은 칼 슈슈터 전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인용해서 매우 심각하고 드문 일이라며 러시아의 침범은 한국 영공을 관통하겠다는 의도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너던 밀러 일본 국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러시아의 독도 상공 비행은 한일 갈등에 불을 붙여 미국의 동북아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끝으로 살펴보죠. 최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찾았죠. 네, 유명희 본부장이 오늘 워싱턴에 도착해 대미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 본부장은 김현종 차장 방미 이후 2주간 반도체 D램 가격이 23% 인상됐다며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를 쓰는 모든 제품들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자료와 사례와 이런 걸 통해서 관련된 인사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 내일은 한국 의원단이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을 위해 차례로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3박 5일 동안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해 미국 조야의 공감대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문제를 다루게 돼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표들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다른 의제들에 대한 회의가 길어지면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쯤 정식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측 협상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WTO 회의장에 들어갑니다. 제네바 도착 직후 김 실장은 현재 일본이 시행하는 3건의 수출 제한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 대표인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도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마가미 국장은 일본이 WTO 규범에 문제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주장을 듣고 일본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총 14건의 의제 중 11번째로 상정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쯤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초 개회일인 어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하루 미뤄졌습니다. 164개 WTO 회원국을 상대로 한일이 격론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때일수록 국민 사이의 교류가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어제 서울에 도착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방한한 존 볼턴 보좌관은 오늘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납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협정 연장 기한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파기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한 데 대해 미국은 한미일 안보 공조가 흔들릴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파병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납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찾은 볼턴 보좌관은 고노 외상을 만나 징용 문제와 한국 수출 제한 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의 교체설이 다시 불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슈퍼 매파인 볼턴 보좌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영국의 새 총리로 뽑힌 보리스 존슨, 영국 내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의 0.2%에 불과한 보수 당원들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그가 해온 여성 비하 발언, 또 막말 등을 이유로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열렸고 강요들의 사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이 영국 국기를 흔들며 와이어를 타고 내려옵니다. 2012년 런던 시장이던 보리스 존슨이 이색 행사로 올림픽 홍보에 나선 겁니다.
자전거 보급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는 찬성을 주도했습니다. 보수 언론 텔레그래프에 브뤼셀 특파원 시절부터 유럽연합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을 우체통에 비유하고 막말을 자주 해 영국판 트럼프로 불립니다. 전처와 결별에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 최초로 애인과 들어가는 총리가 될지 이목이 쏠립니다. 합의 없이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웨스터민스터 광장에선 그의 인형을 내걸고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강요들도 총리직에 부적합하다며 줄줄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24일 취임하는 존슨 총리는 이란에 억류된 유조선 문제를 푸는 게 숙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차 이란 핵합의 탈퇴를 추진할 경우 걸프 해역의 긴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중국의 리펑 전 총리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건 당시에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천안문 사건으로 권력 실세 자리에 올랐지만 천안문 학살자라는 오명이 내내 따라붙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발생한 천안문 사태.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과 일반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당시 무력 진압을 지휘했던 리펑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91살의 나이로 지난 2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화통신은 리펑 전 총리가 병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리펑 전 총리는 1988년부터 10년 동안 총리를 지냈습니다. 천안문 사태 땐 강경 진압을 이끌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해산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덩샤오핑을 설득하며 군대를 동원한 유혈 진압을 주장한 겁니다. 평생 천안문 학살자라고 불린 이유입니다. 리 전 총리는 천안문 사태로 실세에 올라 정치 인생 대부분을 최고 지도부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장수 권력을 누렸지만 학살자란 오명 등으로 대중적인 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장점인 정 국가주석 시절 2인자에 머무르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총리로 있는 동안 1992년 한중 수교를 이뤘고 1994년에는 중국 총리 최초로 한국을 찾기도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석 달 만에 0.1%포인트 내려잡았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는데요.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더 높아졌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서입니다. 석 달 전 정기 전망에서 밝혔던 3.3%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IMF는 지난해 7월 3.9%에서 올해 1월 3.5%로 단계적으로 성장 눈높이를 낮춰왔습니다. 내년도 성장률도 3.5%로 기존치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이어진 데다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국제 유가 변동이 심한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높은 2.6%로 제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1%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유로존의 성장률은 기존 1.3%를 유지하고 신흥 개도국은 4.1%로 0.3%포인트 내려갈 거라고 봤습니다. 일본은 기존 1.0%보다 낮아진 0.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그 밖에 오늘 아침에 새로 전해진 소식들 더 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중국 국적자 4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대북 제재를 어겨서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그 단둥 홍샹 실업 발전의 마샤오웅 대표와 또 경영진 등 4명이 그 미국 뉴저지주 연방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소장에 따르면 단둥 홍샹 실업 발전은 제재 대상인 이 북한의 금융과 무역회사 등과 연관된
조선광선은행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개가 넘는 유령 회사를 이용해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샤오웅은 한때 중국의 대북 무역 가운데 5분의 1을 담당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16년 9월에 북한 관련 중국 기업과 개인에게 최초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했는데 당시 단둥홍샹 실업 발전과 마샤오용 등을 제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유조선을 이란이 억류한 사건에 대해서 영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유럽 국가 주도로 우리는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유럽 나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주도로 걸프 해역을 호위해야 한다는 이런 영국의 제안에 대해서 지지를 표한 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입니다. 이 밖에 스페인과 스웨덴, 폴란드, 독일이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호위 작전은 프랑스와 영국의 공동 사령부가 지휘할 수 있다고 유럽연합의 고위 외교관이 전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유럽 주도가 아니라 국제연합군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군도 걸프 해역을 비롯한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우호적인 보리스 존슨 영국 전 외무장관이 새 영국 총리로 선출이 됐고 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원유 수송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 연장 이후 처음으로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심상정 위원장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공식 선임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임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한 여야 고소고발전을 수사 중이죠. 경찰이 국회의원 20명을 추가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8명, 정의당 1명입니다.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한국당 의원 13명에게는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온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 윤리위는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사퇴를 거부하자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 택배 노조도 가세를 했는데요. 일본의 대표적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제품 배송 거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 총수 일가에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는 23억 원을 부여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의 최대 주주인 코오롱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상장 당시 인보사 원료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내고 코스닥 상장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인데요. 주식 상장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검찰은 수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사형 판결이 확정돼 20년 넘게 복역한 사형수 이모 씨가 구치소에서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부인과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1999년 사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씨가 사망하면서 현재 생존한 사형수는 60명이 됐습니다.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 고대 유물을 만져 훼손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대 국가 에트루리아의 전차 유물 바퀴 일부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호기심에 만졌지만 훼손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유니클로 매장에서 양말과 의류가 립스틱으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단순한 장난일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과 그 과정에 함께했지만 역사에는 남지 못한 사람들을 다룬 영화 나란말씀이 예정대로 오늘 개봉을 합니다. 이 영화가 책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한 출판사가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K-팝 경연대회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흑해 연안국가 조지아에서 있었습니다. 블랙핑크 노래를 부른 팀이 우승을 했고요. 오는 10월 창원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참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어린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가족 회사가 강남에 있는 95억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장난감 리뷰를 하는 방송으로 구독자는 1,360만 명이고 월 매출액은 37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단이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갑니다. 워싱턴에서 미국 의회 지도부들을 만나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국의 협조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문무일 총장이 2년의 임기를 마칩니다. 어제 검찰 내부 통신망으로 올린 퇴임사에서는 검찰권의 민주적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퇴임 행사는 약식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후임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업무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규제 자유구역 특구 선정 지역이 오늘 최종 발표가 됩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규제들을 완화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선례 없는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강한 더위는 계속됩니다.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 동해안과 경북 곳곳은 폭염경보로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합니다. 거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한낮 불쾌지수 대부분 매우 높음까지 지속됐습니다. 계속해서 비 소식도 있는데요. 아침에는 중부지방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이후 저녁까지 내륙 곳곳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고 다소 흐리겠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려주긴 하겠지만 더위를 막진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곳곳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낮 기온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반가운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따라서 기온도 조금 떨어지겠고요. 비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말랑말랑한 촉감의 슬라임, 이른바 액체 괴물이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전문으로 다루는 카페도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카페에서 쓰는 일부 제품들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골라 슬라임을 만들 수 있는 슬라임 카페. 최근 전국에 1,000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 중 20곳에서 쓰는 제품을 조사했더니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긴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슬라임 20종 중 3개 제품에선 붕소가 기준보다 최대 2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붕소는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많이 노출되면 생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개 제품에선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도 나왔습니다. 장식물 13종에선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치 이상 나왔습니다. 기준보다 766배 많이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문방구 등에서 판매하던 슬라임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76개 제품이 무더기로 리콜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이렇게 딱 펼쳐져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슬라임을 살 땐 KC 인증마크와 함께 제조일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붕소 등 일부 유해물질은 허용 기준이 올해부터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가방 제조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고 근처 주민 수십 명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여행용 캐리어를 보관하는 곳으로 플라스틱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 흑도 앞바다에서 배터리 방전으로 표류하던 모터보트가 해양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을 급파해 신고 3시간 만인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보트를 안전한 장소로 예인했습니다. 보트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은 낚시를 하던 도중 배터리 방전으로 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에는 엔진 등 선체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하고 조난 시에는 119나 스마트폰 앱 해로드를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급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자동차 불법 사용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틈을 타 119 구급차에 올라탄 뒤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도 다시 불붙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입니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투표를 통해서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다시 뜨겁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계시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도입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런 여론이 최근 더 강해졌습니다. 지난 4월 말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고 그 이후에 사실 국회는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강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과 반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렬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찬성한 이유는요. 여러 반대 이유는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국회가 국민과 너무 유리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가 너무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일을 안 하는 걸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이제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민심에 일단 반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이라든지 우리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봐도 너무 이성을 넘는 반지성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쏟아내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그런 이제 막말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러면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고 요즘 더 엄하기 때문에 그 해임에 가까운 이런 벌도 받는 상황이고 또 음주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는 일단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제가 있는 직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징계가 되면 바로 해임에 가까운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형법에 이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이제 의원직이 상실되는 건데 그 전에는 어떻게 제재할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인데 그 선출 권력을 4년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물론 형사상의 이런 일들이 아니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대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부심받는 국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국민소환제가 당장은 저도 특히 20대 국회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어쨌든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공론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도 견제장치가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주민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견제장치가 없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신유리 교수님께서는 왜 아직은 시기상조다? 반대 입장을. 우리나라는요. 당신 어느 쪽이야? 이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되는데 좀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취지와 그런 그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떤 사람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내려온 우리나라 국회의 관행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다 진행된 다음에 소환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국회의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죠.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는 나라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키르비티, 네. 키르기스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팔라우, 그리고 영국, 대만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사실 뭐 잘 산다기보다는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정착된 나라는 영국밖에 없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에 있어서의 국민 소환 조건은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예를 들면 다른 나라, 네.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보다 민주주의적 제도의 안정성이 뛰어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들은 왜 안 할까? 정치인들이 너무 잘해서 안 하느냐? 사실 정치인 욕 안 먹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욕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나라에서는 왜 제도적 장치로도 이런 것을 안 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 교수님의 의견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해서 국민 소환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 얘기는 뭐 지금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일 안 해가지고 해야 된다.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해요.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입법 활동만 하는 것 이것만이 직무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역구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에서도 예를 들면 자신의 일을 하는 그것도 국회의원의 중요한 헌법상 보장된 직무 중에 하나예요. 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정당에 포함이 돼 있죠. 네. 그 정당 소속의 의원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또 중앙정치 대변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치 대변한다는 게 꼭 국회가 가지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자, 제가 지금 세 개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세 개의 직무라는 것이 이게 다 직무인데 국회 안 열었다. 너 일 안 했지? 라고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일단 예. 거기까지 듣고요.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뭐 선진국이라고 칭하도록 하죠. 선진국에서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한 나라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최창렬 교수님 다른 의견을 저 가지고 하나 계시죠. 말씀드릴게요. 선진국의 국가가 정치 선진국이라고 해둡시다. 네. 경제적인 건 제외하고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경우가 이제 대통령제인데 미국은 하원 임기가 2년입니다. 원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더라도요. 임기 시작 1년 그리고 임기가 끝나기 1년까지는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단순 비교해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여러 이제 독일도 말씀하셨는데 독일도 내각제 국가예요. 그러니까 내각제라는 거는 불신임과 해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국회가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고 내각은 해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원천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가 돼 있는 게 내각제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권력 구조라는 게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내각의 선진국들은 거의 소환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하원 임기는 역시 2년이고 네.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중에서 선진국은 거의 없지 않냐. 이걸 비교해 볼 때 국민소환제는 무리가 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국민소환제 반대 논리로서 저는 조금 이제 빈약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문제가요. 일을 안 한다라는 것 때문에 소환제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네. 일이라는 게 국회의원의 일이라는 게 반드시 국회에서 발언하고 본회의를 여러 회만 하는 건 아니죠. 상임위원회도 하긴 뭐 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도 잘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을 안 한다라는 이 단순 이런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대표로서 일을 너무 방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네. 이제 이걸 국민소환제를 채택하면은 여러 법률을 정교하게 해야 되겠죠. 또 이따 뭐 우리 신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이제 정적을 제가 제거한 무슨 얘기할 것까지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네. 저도 제가 보니까 제가 쓴 기사에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매일경제신문에. 어쨌든 그런데 정적 제거에 뭐 이제 남용될 수 있다라든지 뭐 파퓰리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 그래도 그 주제를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퓰리즘이라는 건 지금은 파퓰리즘 아닙니까? 그러면 네.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또 국민들로부터 이제 찬반 나눠가지고 이념적으로 갈라서 하는 것도 이런 것들도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소환제 도입하면은 어쨌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행동 준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문제가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의원제 상실하게 돼 있잖아요. 네.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상실되는데 그럼 80만 원 받으면 상실 안 되는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상입니다. 네, 공직선거법상이에요. 네.
형법상은 금고 이상이고 그럼 8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국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신 교수님도 학교에 계시지만 80만 원 벌금 받으면 학교에서 배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죠. 이러한 것들로 봐서라도 이런 국민 소환제가 있으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교하게 하되 이런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 내각제 그것도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도 내각제죠. 단지 영국의 내각제는 양당제 하의 내각제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각제 영국이 국민 소환제를 합니다. 근데 영국의 국민 소환제를 보면은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어떤 하원에 대한 이제 국민 소환제 실시하는데 이게 이제 실정법을 위반해 가지고 실제로 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됐을 때 그럴 때는 국민 소환의 요건이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국회 윤리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의회 역사상 이렇게 보면은 제명된 사람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 독재 정권이 그거는 의도적으로 몰아낸 거고 실질적으로 볼 때 작동하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제명까지 간 적은 없지만 어쨌든 영국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정법 위반해가지고 형이 확정되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배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라는 것이 영국 실시하는 거하고 우리 비교할 때 우리는 이미 그걸 제도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대의민주주의라는 거,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대의민주주의인데 대의민주주의 3요소가 있거든요. 책임성, 책임 귀속성, 대응성 세 가지인데 책임성이라는 건 뭐냐면 책임 귀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당신 4년 동안 일 잘 못했어. 그러면 사실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뭐냐면 4년 후에 선거에서 심판하면 된다. 이게 책임 귀속성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을 놔두고 또 다른 장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각제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대통령제든.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적 제거다 이건데 정적 제거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이 지금 점점점 양측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데에서는 상대 당,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굉장히 흔들어서 제도적인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긴 뭐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국회의원이 말해요. 자기 지역에 화장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필요하지만 주민 혐오 시설을 지으려고 했을 때 많이 주민들이 당신 우리한테 동의 받았어? 라고 나와서 동의 없이 막 이런 짓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국민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주민 소환 대상이 됐던 지자체단체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과연 어디까지 독자적으로 국회의원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는 안 발생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주민소환 대상이 됐던 자치단체장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도 사실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과연 어디까지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기만 한다면 이거는 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발생한다는 직무 한계에 거죠. 대해서는 또 말씀을 하셨었고요. 자, 최창렬 교수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바로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소환제, 우리 지금 국민투표는 시행하고 있죠.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하고 국민발안이라는 거, 국민소환제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직접 민주주의 요소잖아요. 현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전 개인적으로 또 하나 문제가 4년 임기 동안 그 이제 자유임을 말씀하시는 건데 자유임이라는 거는 4년 동안 우리가 선출했기 때문에 4년 동안 국회의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유의사라기보다 책임성이죠. 책임성 대표성이 자유의사라고 그래요. 법학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4년 동안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형법의 문제라니 공직선거법상의 문제에 의해서 이제 의원직 상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대원칙은
대의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인데 우리가 뽑아놓은 국민들의 대표가 국민들을 너무 가볍게 알아요. 제도적 헌점에 거는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발언도 함부로 하고 국회도 안 열고 단지 저는 국회를 안 연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민생 입법이라든지 개혁 입법이라든지 입법을 안 하잖아요. 헌법 보세요. 헌법. 입법부는 국회는 입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헌법은 입법은 국회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입법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쟁점적인 법안 말고도 정말 우리 시민들 우리가 모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법안들이 너무 많이 계류돼 있어요. 그거 일 안 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거죠. 그거 소환해야죠. 단지 우리 신 교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어떤 무슨 소각장 이런 문제 가지고 반대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을 때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청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표하게 해서 투표의에서 이제 해임시키고 이게 남용되면 안 되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공론화를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할 필요는 있으나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 국회에 대한 통제권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지켜보고 있는데 또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하나씩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 교수님,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는 데 반대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국회의원의 실정법 위반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정법 위반을 했을 때 이게 판결 최종심까지 나오는 데는 자기 임기 채우는 경우가 더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출직 공무원이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다른 형사 사건보다도 오히려 빨리 진행을 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빨리 나와서 떨어뜨릴 사람 빨리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입법 활동을 안 한다 우리 최 교수님께서 그리고 일을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이 규정이 전 필요하다고 봐요. 국민 소환제 하기 전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 허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다 제도의 허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보완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도 너무 이것이 좀 주변 환경을 좀 완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허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저도 찬성을 하죠. 네, 그래서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창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0%가 국민 소환제에 찬성을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과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달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못 달 것 같은데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2016년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의결됐어요. 2017년도 3월에 헌재에서 파면됐는데 그때도 거기는 사실 대단히 소극적이었어요. 시민들이 그게 소극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거의 200만이 광장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의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소환제도 의원들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여야 막론하고. 물론 그렇지도 않지. 여야 당들이 다 이 국민소환제는 당론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난 19대 대선 때도 여야 후보가 다 대선 공약을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압도적인 그런 이제 조직화를 해서 국회를 압박하면요. 국회의원들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시민들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우리 시민이 조직화해가지고 의원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우리의 대표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문제인데 방울을 달겠냐 이렇게만 볼 필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찬반에 대해서 맞짱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신율 교수님 두 분 오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명지대입니다. 네, 명지대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제 보석으로 풀려나고 어제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법관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증인신문이 이뤄진 게 210여 명 가운데 지금 4명이고 재판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가벼운 정장 차림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석 결정 이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법원 출입구를 통해 재판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치소차를 타고 와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을 만났습니다. 양 전 원장은 두 사람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재판엔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박상원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박 부장판사가 작성한 재판 개입 의혹 문건들을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받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재판 때문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5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번 재판에 채택된 증인 212명 중 증인신문은 아직 4명밖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양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한 경찰 공무원이 1년 반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왔다는 내부 고발을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경찰이 지금 감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문제는 나라 돈이 이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미리 감시를 하는 시스템도 또 일이 이렇게 터졌을 때 검증하는 방식도 없다는 겁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 문제로 감사를 받는 A경감은 파출소 밖에서 일했다고 주장합니다. 오후 시간대는 하재라든지 변사, 안전성 이게 되게 많이 칩니다. 각종 행사가 많고 음악회라든지 그다음에 봉사활동. 하지만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증은 어떻게 해요? 보고서 같은 거 있고 파수장 같은 경우는 치료 드릴 뻔했어요. 문제는 어떻게 검증할지 기준과 방식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실수였다. 다시 원상복구만 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청사로 돌아와 지문을 찍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일지를 허위로 쓰고 실리콘으로 가짜 손가락을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때마다 논란이 컸지만 이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는 기관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나서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시민은 모든 구청과 군청 간부들의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 첫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게 재판이 열린 제주법원이 처음으로 방청권을 나눠줬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재판이 시작이 됐고 계획 범죄였는지 이 쟁점을 두고 앞으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복도에 붉은색 질서 유지선이 등장했습니다. 재판 시작 2시간 전부터 모여든 시민 20명이 법정 앞 의자에 줄지어 앉았습니다. 고유정 사건의 첫 재판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제주법원이 방청권을 나눠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직접 들어보려고 왔어요. 재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장소와 도구 등을 준비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정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시신을 훼손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했던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하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판은 핵심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시작됐습니다. 계획 범죄 여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양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는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이곳 제주법정에 고유정을 처음 세울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가 어젯밤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 중국과의 첫 연합 초계 비행을 수행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JTBC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이유를 묻자 침범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는 논리로 비행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건데 일본의 대응까지 묶어서 포괄적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룹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전이 예상됩니다. 한국과 일본 대표들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한국을 찾은 미국 백악관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이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중재에 나설지도 관심이고 우리 군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도 어떻게 오늘 논의가 될지 주목됩니다.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새로운 영국 총리로 뽑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찬성을 주도했고 오랜 기간 유럽연합 체제를 비판해왔습니다. 오늘 취임식을 가질 예정인데 이란에 억류된 영국 유조선 문제를 푸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꼽힙니다. 1989년 천안문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중국의 리펑 전 총리가 9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중국 권력 실세였지만 천안문 학살자라는 오명은 떨치지 못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한 여야 고소고발전을 수사 중이죠. 경찰이 국회의원 20명을 추가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8명, 정의당 1명입니다.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한국당 의원 13명에게는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에 택배 노조도 동참해서 유니클로 제품 배송 거부에 들어갑니다. 오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여야 방미단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오는 28일까지 3박 5일 동안 미국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26일에는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러시아 동부 하바롭스크의 한 여름 캠프장에 불이 나 어린이 4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캠프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지면서 20동의 텐트를 완전히 태워버렸는데요. 이 불로 여름 캠핑을 왔던 아이 4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이 구조된 아이들을 인근 리조트로 옮긴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선 황당한 마약 적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벤 차량 한 대가 비틀거리더니 주차된 경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는데요. 추격전 끝에 잡고 보니 차량 안에서 270kg의 필로폰이 발견된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1,600억 원이 넘는 양인데요. 경찰이 차량 운전자를 마약법 위반 혐의에 운전 부주의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닥에 한가득 널려있는 이것, 멸종 위기종인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싱가포르 항해 한 컨테이너 안에서 적발됐는데요. 모두 합쳐 8톤이 넘고 값으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최소 300마리의 아프리카 코끼리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보내진 해당 컨테이너는 싱가포르를 거쳐 베트남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3월 3차례의 대규모 정전으로 전역이 마비됐던 베네수엘라가 또다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후 베네수엘라의 23개 주 중 19개 주에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퇴근길 도로에선 신호등이 꺼지고 지하철은 멈춰버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통신까지 마비됐습니다. 학교들은 급히 휴교령을 내렸는데요. 이번이 올해 들어 벌써 4번째 대정전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전자기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부패와 관리 부실을 원인으로 꼽으며 앞으로도 이런 대정전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낮춰서 발표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하강 위험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서입니다. 석 달 전 정기 전망에서 밝혔던 3.3%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IMF는 지난해 7월 3.9%에서 올해 1월 3.5%로 단계적으로 성장 눈높이를 낮춰왔습니다. 내년도 성장률도 3.5%로 기존치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이어진 데다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국제 유가 변동이 심한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높은 2.6%로 제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1%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유로존의 성장률은 기존 1.3%를 유지하고 신흥 개도국은 4.1%로 0.3%포인트 내려갈 거라고 봤습니다. 일본은 기존 1.0%보다 낮아진 0.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밤에도 잠 못 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더위는 어떨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역시 오늘도 많이 덥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과 대구, 경북 곳곳에는 폭염경보로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한데요. 요즘 더위도 더위인데 더욱 문제인 게 바로 습도죠. 흔히 말하는 무더위, 찜통더위라는 말이 이럴 때 딱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도 같이 높아지는데요. 오늘 한낮 불쾌지수 역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불쾌지수가 높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걱정이 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 낮 기온은 어느 정도나 오릅니까? 네, 습도도 높은데 기온까지 높습니다. 오늘 낮 동안 어제와 비슷하거나 일부 지역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네. 서울이 32도, 강릉 34,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역시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가 35도로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군요. 오늘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까? 네, 요즘 비 소식이 참 많은데요. 오늘도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이후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최대 40mm 정도 예상됩니다. 네, 불쾌지수 높고 비도 오고 낮 기온도 높으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생활하기 힘들겠어요. 네, 맞습니다. 시민분들이 참 힘들다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여름이라 각오는 했지만 다 알고 있어도 여름 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비가 내리면 시원한 여름을 떠올리는데 현실은 제습기 풀가동 중이다. 또 전기세 포기하고 제습기 에어컨 내내 돌리고 있다. 이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습도가 아니다. 이렇게 괴로워하셨고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찜통이라며 푹 익어버릴 것 같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후텁지근한 날씨 오늘도 계속되는데 단단히 각오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날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 날씨 키워드는 폭염특보, 소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더위가 무척 강하겠고요. 저녁까지 곳곳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또 내린 이유로 주목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런데 고위급 협상이 다음 주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정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은 미중 무역 협상팀의 방중 일정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놨는데요.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이 오는 29일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미중 무역 협상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고위급 협상으로는 3개월 만인데요. 미중 고위급 협상은 지난 5월 초에 중국의 무역 합의 법제화 그리고 이행 강제 조치와 맞물린 기존 관세 철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35개 기업이 중국의 화웨이 수출을 허용해달라고 미 상무부에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이 다음 주 중 재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윌버로스 미 상무부 장관이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상품 수출 신청을 신속히 심사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어 이 절차는 간단하지 않으며 원칙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민감하지 않는 것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 통신비 물가가 34년여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죠? 네, 통신비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이동통신 요금이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통신요금을 25% 할인해주는 선택 약정 할인과 또 중저가 요금제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휴대전화료 물가가 떨어진 겁니다. 다만 통신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료는 하락하겠지만 최근 폴더블폰 등 이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단말기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전체 통신비 물가 하락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달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이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올레드 패널의 대일본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량이 줄어들었는데 일본을 상대로 한 수출은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일본 TV 업체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에 대비해서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을 낳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서 1232개 가구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소식입니다. 정전은 어제 오전에 발생했는데 전력 공급은 오늘 새벽 2시 30분에 재개됐습니다. 17시간여 만인데요. 이 아파트는 변압기 용량을 증설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젯밤 일본의 백색 국가 한국 제외 방침을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도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격 카드는 무엇이고 또 일본의 대응 논리는 무엇일지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송기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5시입니다.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회의가? 이제 우선 로베르토 사무총장이 이 안건을 상정을 하고요. 우리가 이 안건의 신청 국가로서 왜 일본의 조치가 WTO의 자유무역 원칙에 위반됐는지를 이제 설득하는 절차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반박을 할 거고요. 162개 나머지 회원국들의 대표들이 질의라든지 또 코멘트라든지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WTO 일반 이사회는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진행될 한일 양국의 갈등 또 해결 국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WTO 협정상 일반 이사회가 직접 이를테면 협정의 해석이라든지 또 중요한 회원국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직접 의결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네. 이번 사건은 향후 정식 재판부의 설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일반 이사회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반 이사회 회원국들이 앞으로 구성될 중재 이 재판부에 직접 자기 나라의 입장과 의견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반 이사회 회원국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중재 재판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이죠. 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뭐 어떤 카드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어떤 치밀한 그런 논리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본의 조치는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한국을 목록 규제 이외의 방식으로도 규제하는 캐치홀 규제라고 하는데 그 규제에 이제 집어넣겠다. 그러기 위해서 백색 국가란 목록에서 빼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핵심 부품 3개를 1년 기존의 포괄허가 제도에서 이제 개별허가로 바꾼, 이게 이제 크게 일본의 조치가 2개인데,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오늘 할 이야기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라는 것이 애초에 이제 일본이 2003년에 한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했을 때의 이 일본 정부 문서를 보면 이제 지금 가지고 오신 문서가 바로 2003년에 네, 그 당시에 일본 문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해서 정부에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정부,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2003년에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 지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4가지 주요 세계 전략 물자 통제 시스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이제 이제 많이 들어보는 이제 그지 않습니까? 그런 4개의 중요한 세계 전략 물자 시스템에 한국이 제대로 참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한국이 백색 국가로 지정된 논거였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 문서에 담겨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백색 국가로 2003년에 한국을 지정했느냐, 그 논거가 담겨 있는 문서인데 그 근거, 그 논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더 강화된 전략 물자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 현 조치, 즉 백색 국가 제외하겠다는 그 조치 자체는 WTO 가트 10조 3항에서 말하는 일관성, 일관성을 결여한 WTO 위반 조치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오늘 논리 전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바세나르 협약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베 총리도 이 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오늘도 일본 측에서는 그 협약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리를 펼칠까요? 애초에 이 대단히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일본 안보 물자 통제라는 일본 법령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역시 세계무역기구에 가서도 이것이 안전보장 수출 규제라는 그런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즉 어떠한 안보 유해 사유가 발생해서 이 조치를 취하는지, 다시 말해서 그동안 한국의 전략 물자 통제 때문에 일본이 어떠한 안보적 위협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과연 일본이 그런 구체적인 증거, 그런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 사태의 어떤 동력, 이 사태가 어떻게 갈지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일본은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늘까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관련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보냈는데 자, 그 의견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결국은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국에 어떻게 수출되든 일본 안보에 해가 없다. 즉 안보 무해국으로 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해버리면 이제 목록 외의 나머지 목록에 없는 부분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종래 유지해 왔던 그런 조치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일본이 체계적으로 그런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한때 아주 극단적인 무슨 뭐 샤린가스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 없이 WTO 위반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 제외하려고 하는 그 모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TO에 우리 정부가 이제 정식으로 제소를 하는 절차도 진행을 할 텐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2,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방법 말고 함께 병행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WTO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요. 그래야 이제 그 일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일본이 이 조치, 지금 현재 한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너무 강도나 정도가 세서 그 피해가 심해지면
또 WTO 패소 가능성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네. WTO에서는 일본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그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단기적인 내용들은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이 백색 국가 제외가 예상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아시아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이 백색 국가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나라들이 일본과 교류할 때 대응하는 ISP라고 하는, ICP라고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소기업에게 제공을 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 중국과의 첫 연합 초계 비행을 수행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가 어젯밤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JTBC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이유를 묻자 침범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는 논리로 비행의 자유를 강조한 겁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5대가 어제 오전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조기경보 통제기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7분간 침범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영공을 침범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연합 초계 비행을 했고 임무 수행 과정에서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Сегодня утром самолеты дальней авиации Воздушно-космических сил России впервые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ое с военно-воздушными силами Китая патрулирование в воздуш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ыполне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9 год и не направлено против третьих стран.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도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며 국제법에 비행의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을 맞춘 듯 똑같은 반응입니다. 특히 중국은 JTBC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이유를 묻자 침범이란 용어를 문제 삼았습니다. 你刚才用了侵犯这个词儿，中韩两国呢是友好的邻邦，我觉得侵犯这类的词最好呢要慎用，因为情况还不太清楚。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경고 목적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국방부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측 군사 전문가는 이를 놓고 미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현지 언론은 러시아 공군 중장의 말을 인용,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우리 공군의 행동을 공중 난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죽음의 분무로 불리는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검찰이 다시 벌인 수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30여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고 이런 결과들이 발표가 됐는데 6,470여 명의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걸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박지훈 변호사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를 틀었고요. 그렇죠. 더 좋게 하려고 그 가습기에다가 가습기 살균제를 넣었는데 가족들이 더 아프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사망하게 네,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와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어제 그 검찰 재수사 결과는 잘못을 했지만 책임은 그동안 면했던 사람들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데 의미가 그렇죠. 있습니다. 재판을 뭐 앞으로 하겠죠. 이제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껏은 PHMG라는 성분이 유해했기 때문에 옥시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입증된 게 CMIT, MIT 이 성분도 유해하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작년에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기소한 건 이쪽 제품들입니다. 뭐 롯데라든지 다른 그 상품, 그 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 30여 명 정도를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정에는 올라가게 됐고 처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높지가 않을 것 받을지. 같아요. 처벌 네. 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상치사거든요. 금고형이 규정이 돼 있어요. 과실치사를 하더라도 금고 5년 이하의 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가중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역이 뭐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피해자들이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야박하다는 평가들이 맞아요. 많아서요. 이제 구제 지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4단계더라고요. 그거를 먼저 좀 설명해 이 주시죠. 구제 자체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네.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특별법을 지금 마련했고요. 그 법 자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어서 네. 지금 피해를 구제를 하고 있는데 1, 2단계 뭐 사망을 했거나 아니 아주 심각한 봐도 되는 거 폐 섬유화라든지 질환이 확실한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구제가 되고 있는데 3, 4단계입니다. 예컨대 천식이라든지 분명히 가습기에 의해서 됐던 부분 이런 것까지 지금 구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뭐 인정을 반대죠. 3, 4단계가 지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인정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보니까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받기가 힘든 그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 4단계가 있는데 1, 2단계와 3, 4단계가 또 다른 게 정부의 인정을 받냐 안 받냐 그렇죠. 또 이 차이도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 가서 자기의 그 병이라든지 그 질환 자체가 가습기에 의해서 됐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요. 병 상태, 몸 상태가 폐질환인지 천식질환인지 폐섬유화까지 진행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인정이 돼야지만이 단계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받는 게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그 피해자 인정 기준을 네. 좀 완화해야 된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건가요? 민사로 피해 구제를 못 받습니다. 네. 시간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의 소멸시효가 있고요. 이 사건 2011년이니까 일어나는 걸로 따져보면 10년은 다 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받는 방법은 입법적 그 특별법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특별법에서 지금 아주 요건이 좀 강화되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만 받을 수 있고 대부분 많이 못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을 통해서 좀 받는 범위를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관철은 안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왜 이제 피해자들은 정부가 규정한 피해가 있고 정부가 규정하지 않은 피해가 있느냐? 정부가 규정하지 않은 피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또 호소하고 있고요. 그렇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얘기하는 거 말고도 더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입법적으로 해놓은 부분만 지금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불만이 있고 사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면 입법적으로 안 된다면 사법적 구제를 지금 구하라는 건데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적 부분 소멸시효도 문제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네. 입법적으로도 안 되는데 재판부 가서 그 배상이나 보상을 받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한테 아니면 입법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려면 뭐부터 고쳐져야 된다고 법을 보세요? 조금 확대를 해야 됩니다. 네. 단계를 좀 확대해서 인과관계 부분하고 또 질환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보상 부분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재판을 할 때 좀 완화해서 재판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번에 환경부 그 서기관 한 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네. 할 때 협조를 했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국가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 책임이 있고 국가의 고의 중과실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 배상 책임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근거로 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통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것까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송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집단 소송제가 필요하다 우리도. 근데 여러 또 큰 산들이 또 많고요. 안 돼요. 증권 소송만 지금 가능한데 증권 소송 하기는 뭐 6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만드는 이후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요. 이 집단 소송 왜 좋으냐면 한 명만 소송을 해놓으면 그 소송의 결과를 모든 피해자들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만약 가습기 관련돼서 소송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이 굳이 입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 효력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이른바 집단 소송 제도인데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 다들 인정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공동 소송이에요. 여러 명이 합쳐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소송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피해 배상이나 보상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네,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제 지원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따져봤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로 그 업적이 재조명이 됐고요. 사망하고 92년 만인 지난해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열 의사의 동지이자 연인이었던 가네코 후미코 얘긴데요. 93주기 추도식이 어제 열려서 그녀가 벌인 항일 운동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나마이와 나는 박문자다. 나니 에라소니 조센고を使ってるんだ. 일본인이었지만 일본 법정에 한복 저고리를 입고선 여인 가네코 후미코란 이름은 영화를 통해서 그나마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박열을 사랑한 일본인이었고 나아가 무정부주의자로 자유를 내세우면서 한국의 독립을 요구한 동지였습니다. 1923년 박열과 일본 왕세자 결혼식 폭탄 테러를 모의했다 붙잡혔고 사형 선고를 받은 뒤 되레 만세를 외치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1926년 형무소에서 숨졌습니다. 영화로 세상에 알려진 가네코의 삶. 지난해 11월 정부는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93년 전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한 가네코를 기억하며 박열의 고향인 경북 문경에선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며 받은 건국훈장은 박열의사 기념사업회에 전달됐습니다. 죽어서라도 함께 묻히기 위해 감옥에서 결혼신고서를 제출한 박열과 가네코. 法律上俺の妻になってくれれば俺の家族がお前の行く島で引き取ることができる. 영화 속 대사와 달리 둘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만나진 못했습니다. 박열은 광복 후 풀려났지만 한국전쟁 때 납북돼 사망했고 가네코 유해는 박열의 고향 문경에 따로 묻혔습니다. 조선 독립에 힘을 다했다는 상징인 두 사람의 훈장만큼은 뒤늦게나마 한 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중국의 순양이 남자 자유형 200m에서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1위 선수였던 리투아니아의 랍시스 선수가 부정 출발로 실격하며 2위였던 순양이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순양은 남자 자유형 400m 우승에 이어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부상을 입고 물러난 네게바 선수를 대체할 새 외국인 선수를 뽑았습니다. 경남FC는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오스만 주니오르를 새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FC는 앞서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한 브라질 출신 공격수 네게바와 상호 합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19세 이하 여자 농구 한국 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 월드컵 조별리그를 3연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태국 방콕 유스센터에서 열린 호주와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22점을 혼자 넣은 박지현 선수의 활약에도 59대 78로 졌습니다. C조 최하위인 한국 대표팀은 D조 1위가 유력한 스페인과 오늘 8강 진출을 놓고 겨룹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과 경북 곳곳은 폭염경보로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한데요. 거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한낮 불쾌지수, 대부분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계속해서 비 소식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중부지방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이후 저녁까지 내륙 곳곳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고 다소 흐리겠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려주긴 하겠지만 더위를 막진 못하겠습니다. 오늘 곳곳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따라서 기온도 조금 떨어지겠고요. 비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주말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가 어젯밤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 중국과의 첫 연합 초계 비행을 수행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JTBC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이유를 묻자 침범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는 논리로 비행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는데 일본의 대응까지 포괄적으로 묶어서 낸 입장이었습니다.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룹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전이 예상됩니다. 한국과 일본 대표들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백악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중재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